1967년 여름, 한국의 한 고지대 훈련장. 대한민국 육군 보병소대원 이영수 이등병은 짙은 녹색 수색복으로 갈아입었다. 그 옷감이 땀에 눅눅하게 달라붙었고 땅 위에서는 훈련장 먼지 냄새와 풀숲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벽돌처럼 차가운 콘크리트 생활관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해외 파병이라는 단어조차 아직 입에 잘 붙지 않는 시절이었다. 훈련교관이 조용히 신호를 주었다. 한 줄로 서 있던 병사들이 숨죽인 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등병 이영수는 앞선 병사들의 허리춤만이 보였다. 비정규전에서 전규전 교리는 통하지 않는다. 비정규전은 화력과 화력이 겨루는 선과 선의 대결이 아니라 점과 점의 대결이다. 교관의 목소리가 훈련장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파문처럼 퍼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녹색의 땅, 무성한 잔디, 흙먼지, 그리고 저 앞에서 장비를 정비하는 상급자들. 그 옷깃 위에 달린 계급표가 이등병이라는 사실은 작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아직은 책상 위 훈련에서 외우던 지식 같았던 낯선 정글이 곧 자기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불안이 가슴속을 울렸다. 그날 저녁 텐트 주변에선 불빛 하나 없이 어둠이 깔렸다. 그는 수통을 체크했다. 한 개 더 챙겼다. 땅바닥에 누워 양말을 바꿔 신고 발을 천천히 말렸다. 습한 땅이 발목을 칭칭 감아오는 듯했고 군화끈이 풀릴까 겨눔하며 천천히 움직였다. 먼저 지치면 죽는다. 머릿속에서 되풀이되던 문장이 실제로 오늘 밤 피부로 느껴졌다. 그는 정글로 나아가는 열차처럼 움직였다. 그 길 위에서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배설 흔적, 캠프의 불빛, 나뭇가지 하나 모두 적에게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이등병 이영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정글 속 풀숲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등병 이영수는 그날 밤 정글 속 어둠 속을 천천히 이동했다. 키보다 훨씬 더 자란 풀잎이 허벅지를 스치며 나뭇잎의 소리와 함께 숲 전체가 속삭이는 듯했다. 풀 하나가 병사의 숨을 막기도 한다. 그가 속으로 읊조렸다. 습기가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땀과 이슬이 뒤섞인 수색복은 몸에 달라붙었고 발목 아래로 는 진흙이 번졌다. 그는 나무 뿌리 위를 뛰는 대신 천천히 걸었다. 첫 경계선은 이미 넘어 있었다. 먼저 지치면 죽는다. 그 말은 이영수의 매 걸음마다 떠올랐다. 그는 동료 소대원들과 함께 소규모 탐색 작전에 투입되었다. 정보는 희박했고 지형은 더 희박했다. 지도상에는 표시되지 않은 그 산등성이, 그 골짜기. 풀숲이 병사의 시야를 가렸다. 풀잎은 세차게 흔들렸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 조각조각의 빛은 망원경이나 야간 장비처럼 병사의 눈을 이끌지는 못했다. 고요 속에서 들려온 건 자신의 숨결과 누군가가 걸은 흔적들이었다. 탐색 중이었다. 불시에 정적이 깨졌다. 총성이었다. 이영수는 몸이 먼저 알아챘다. 자동 소총을 어깨에 걸치고 풀숲 뒤로 낮았다. 동료 하나가 누웠다. 그 옆에 흐르는 시간조차 느껴졌다. 이등병 움직이지 마. 누군가 속삭였다. 정글 속에서는 목소리가 총성보다 더 늦게 울렸다. 그날 밤 이영수는 했다. 그는 수통을 비우지 않기 위해 입술 끝으로 물을 넘겼다. 그는 양말을 갈아 신으며 발가락 끝까지 습기를 닦아냈다. 그는 취사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최소로 피웠고 배설은 바람이 잘 통하는 얕은 흙 밑에 묻었다. 그렇게 그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가 알았다. 살아남는다,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었다. 풀숲 한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변했다고 느꼈다. 두렵고 또 두려운 것이 아닌 두려움이 익숙해지는 순간을. 이등병 이영수는 깊숙이 들어간 정글 속에서 숨결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 밤을 마주했다. 키보다 훨씬 더 자란 풀잎이 허벅지를 스치며 나뭇잎의 소리와 함께 숲 전체가 속삭이는 듯했다. 땅바닥은 진흙과 이슬로 뒤엉켜 있었고 습기가 몸속까지 스며들었다. 고된 훈련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낯선 질감이었다.
그 밤 소대는 작전 지역에 투입됐다. 정보는 미미했고 지형은 지도에 거의 표시되지 않은 산등성이었다. 수색복 위에는 땀이 흘렀고 그의 양말 두 켤레는 밤사이 갈아 신어야 할 만큼 눅눅했다. 먼저 지치면 죽는다. 머릿속에서 되풀이되던 훈련교관의 말이 실제로 그의 체온처럼 느껴졌다. 어둠이 잠식하던 순간 시야 한복판 풀잎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그는 자동소총을 어깨에 걸친 채 엎드렸다. 숲을 너머에서 조용히, 매우 조용히 기척이 다가왔다. 그때였다. 베트콩이었다. 그들은 정식 전선이 아닌 점처럼 숲속에 숨어 있었다. 기다림도 정돈된 대열도 없었다. 단지 잠복과 기습이었다. 순간적으로 수류탄이 터졌고 나뭇잎이 사방으로 날렸다. 이영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고 사격을 개시했다. 탄환이 풀숲을 때리자 숲은 울음소리처럼 흔들렸다. 그의 옆 동료가 뒤로 넘어졌다. 다친 다리에서 피가 흘렀다. 그는 숨도 돌릴 틈 없이 응급처치를 떠올렸다. 의무병만 믿지 마라, 일반 전투병도 숙달하라.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 정글의 어둠은 그를 감쌌고 적은 가까이 있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동소총을 겨누고 조심히 움직였다. 풀잎 사이로 적의 실루엣이 고개를 내밀었고 그 순간 돌격이 이어졌다. 들리는 것은 기관총의 윙윙거림과 수풀을 가르며 날아드는 탄환 소리였다. 이영수는 기어가듯 움직이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흙먼지가 일었다 사라지고 풀잎은 눌렸다 펴졌다 했다. 새벽빛이 숲을 열자 전투는 멈췄다. 주변은 적의 시체, 버려진 무기, 눌린 풀이 기준이 돼 있었다. 그는 슬쩍 몸을 숙이고 적의 무기 하나를 뒤로 옮겼다. 시신이나 물자들은 함부로 뒤집지 마라. 보기 좋게 차려진 상은 전쟁터에서 가장 끔찍한 함정이다. 그 문장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의 전투 후 그는 스스로에게서 변해버린 무엇을 느꼈다. 두렵고 또 두려웠던 것보다 두려움이 익숙해지는 순간이 더 무서웠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도 돌아오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정글 속에서의 밤이 지나고 이등병 이영수는 어느덧 후퇴 명령을 받았다. 해변 기지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는 자신이 돌아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풀잎의 서리가 이슬로 바뀌고 나뭇잎 하나하나가 밤의 어둠에 풀려 있었다. 그가 맡은 임무는 더 이상 더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대로 빠져나오기였다. 그는 소대원이 하나하나 정비하는 모습을 보았다. 수통을 비운 자, 발목이 물집으로 부푼 자, 얼굴이 창백한 자. 누구도 환영식을 떠올리진 않았다. 그 대신 서로의 눈빛이 말했다. 우린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말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바뀌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정글을 뒤돌아보았다. 어둠 속 풀잎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움직임 사이에서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다. 동료가 부상당하던 순간, 적과 맞섰던 순간, 그리고 숲에서 발자국 하나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몸을 숙였던 순간. 이제 그는 그곳을 떠나는 중이었다. 그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흙냄새가 꿈에서 떠나지 않았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그의 눈꺼풀을 흔들었다. 그는 잠깐 이런 생각을 했다. 돌아갈 수는 있지만 다시 정글에 들어가던 그 이등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곤 짐을 챙겼다. 자동소총을 내려놓았지만 그 소총 없던 기억도 함께 내려놓지는 못했다. 수통, 양말 두 켤레, 발을 잘 말려야 한다는 훈련의 문장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나뭇가지 하나하나 신경 쓰던 몸짓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일부였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날 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한편으로는 해방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그를 덮쳤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길을 걸어온 게 끝이 아닐 거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이 울렸다. 그는 머리를 창가에 기댔다. 앞에 놓인 것은 한국 땅이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엔 이미 베트남의 풀숲이 남아있었고
그 풀숲 속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 귀향전야의 고요 속에서 그를 붙잡고 있었다. 돌아온 고향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차를 타고 돌아올 때 도시의 소음과 길가, 가로등이 낯설기만 했다. 그는 집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 뛰노는 소리, 저녁 반찬 냄새, 어두워진 마당의 나무 그림자를 보았다. 모든 것이 일상이었지만 그의 내부에선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밤이 되면 창문 밖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정글에서 들었던 풀잎 부러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고 땀이 식어가는 옷깃을 만졌다. 먼저 지치면 죽는다. 훈련장과 정글에서 몸이 새겨온 문장이 이제는 밤의 어둠 속에서 그를 깨웠다. 낮 시간에는 누군가가 말없이 앉아있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가족이 행복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 그는 입을 다문 채 컵을 돌리고 있었다. 전우들과의 교전에서 들려왔던 먼 탄환 소리, 풀숲을 가르는 발걸음, 동료가 부상을 당하던 순간 그 기억이 가까워졌다가 도망갔다. 그 기억은 그에게 묻곤 했다. 살아남았다는 건 무엇인가? 한 번은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갔다. 사람들 사이를 걷다 보니 누군가의 발자국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곤 급히 걸음을 바꿨다. 왜인지 모르게 걸음을 바꾼 자신을 보고 그는 입가에 미소 대신 당혹이 떠올랐다. 나중에 깨달았다. 그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던 습관이었다. 이동시 흔적을 남기지 마라. 배설물, 취사 흔적. 교육교관의 문장이 지금도 그의 몸을 지배했다. 또 다른 날 저녁 TV에서 폭격 장면이 나왔다. 불빛이 번쩍이고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었다. 그는 리모컨을 던지고 일어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막혔다. 아내가 묻는다. 여보, 괜찮아?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전쟁터에서 돌아와도 전쟁은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엔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있었다. 그는 다시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섰다.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말했다. 여러분, 이 길은 꼭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엔 숨겨진 것이 많았다. 그의 체온처럼 간신히 맺힌 문장. 나는 기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밤이 깊고 그는 잠자리에서 담배를 꺼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쳤다. 그 소리에 그는 눈을 감았다. 정글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 생각이 그의 가슴을 조용히 누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이웃 어르신들이 마주할 때면 자연스레 영수 할아버지라 불린다. 젊은 시절엔 대한민국 육군의 병사였고 먼 베트남 땅에서 풀숲과 습기와 싸웠던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것은 평온한 일상과 그 속에 숨어있는 옅은 상처다. 아침이면 커튼을 천천히 젖히고 창밖의 나무가지를 바라본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저녁 반찬 냄새, 익숙한 골목길의 풍경들이 마치 꿈속 장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문득 나는 움츠러든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에 정글 속에서 들려왔던 풀잎 부러지는 소리가 겹쳐진다. 느긋하게 앉아 계세요, 영수 할아버지. 손자가 조용히 다가와 책을 펼친다. 옛날 이야기란다. 내가 그렇게 말을 건네며 미소를 지으면 손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나의 미소 뒤엔 밤중의 풀숲, 총성과 피냄새, 동료의 고통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어느 날 저녁 TV에서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폭격음이 화면을 가르고 사람들은 움츠려 앉았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다. 부인은 속삭였다. 여보,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 순간 풀숲 속에서 자동소총을 들고 있었던 젊은 내가 아직도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제 말했다. 너희는 이 길을 걷지 마라.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했던 말이다. 그 말 뒤엔 내가 베트남에서 본 것들,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밤이 깊어지면 담배 하나 꺼내 창문을 열고 서 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면 그 흔들림이 나를 아픈 기억 속으로 데려가기도 다시 이 자리로 이끌기도 한다. 정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속삭임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나는 누구를 위해 무얼 했나? 대답은 아직 완전히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걷는다. 손자 손을 잡고 골목길을 지나며 그 질문을 품고 아침이면 커튼을 젖히고 작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본다. 작은 정원 너머 햇살이 풀잎 위에 내려앉지만 마음은 그 평온함과 조금 거리를 둔 채 있다. 마누라가 등산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꽤 됐다. 처음엔 기쁘게 바라봤다. 오늘은 등산 갈 거예요. 마누라가 웃으며 배낭을 메고 나서는 모습이 건강을 챙기려는 걸음처럼 보였다. 나는 문을 닫아주며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로 마누라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처음엔 그래, 운동하러 다니는 거지라며 스스로 위로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마누라가 들고 나간 배낭 속에서 작은 엽서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보게 된다. 줌바댄스 발표회 단체 사진.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마누라는 서둘러 엽서를 챙기고는 운동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라며 웃었다. 하지만 나의 속은 왜 저렇게 서둘러서 챙기지?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저녁 식탁에서 마누라가 말했다. 요즘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즐거워.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의 미소가 조금은 머뭇거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퍼지는 감정이 있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사진을 챙겼는지에 대해 그 의문이 입 밖에 나오지 않고 내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하루는 아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문 앞에서 가방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는 듯했다.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거실로 나왔는데 아내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 왔어요. 그 말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잘 놀다 왔어? 마누라는 잠시 눈을 돌리더니 대답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있다 보니 늦었어요. 늦었는데 어서 들어가세요. 전 씻고 들어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밤이 깊어졌다. 잠이 오지를 않아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담배 하나를 꺼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풀숲 속에서 들리던 그 소리와 똑같이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깜짝이야. 바람 소리도 참. 그러나 마음속 다른 목소리가 답했다. 바람? 그날 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의심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설마 이 말이 절박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맺혔다. 우리는 오랜 세월 함께해왔다. 그러나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균열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보다도 더 무게가 있었다. 그리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누라에게 말했다. 좋아요. 오늘은 우리 같이 걸을까?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 그 제안에 마누라는 잠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안도감이 깃든 듯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도망치지 않았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두 가지를 원했다. 마누라를 믿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누라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사이의 균형. 그리고 나는 걸었다. 먼 발치에서 마누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뒤에서 그녀의 그림자를 따라 걷고 있었다. 요즘 나한테 말하고 싶은 거 있나? 고민되는 거라든지 뭐든 말이야. 마누라가 가던 길을 멈추고 멈칫했다. 그 얼굴이 너무도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내 안에는 작은 파동이 일었다. 설마 바람이란 건 없겠지. 그 생각이 스스로를 달래려 하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 나랑 얘기하는 시간이 줄었잖아. 아, 그냥 등산회가 바빠서요. 사람들이랑 방향이 맞아서 자주 가게 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작은 경계가 자리 잡았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 자리엔 누가 있는 거지?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밥을 먹고는 아내는 다시 나갈 준비를 하는 듯했다. 화장실에 가 있던 사이 거실에 있던 아내가 소리쳤다. 저녁 찬거리는 냉장고에 있어요. 마누라는 나가야 한다며 재빨리 현관으로 나섰다. 어디 다녀오는데? 내 말이 들리는 건지 못 듣는 척을 하는 건지
아내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녀가 나간 뒤 현관 앞 바닥에 놓여있는 작은 리플릿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줌바댄스 발표회 단체 사진 참가자 모집. 그 제목에 나는 손을 멈췄다. 아내의 옆에 어떤 남자가 눈에 띄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는 그날 하루 마누라가 나간 후에 남겨진 흔적들을 유심히 살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누라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사람들하고 차 한잔하고 왔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 나는 씩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대체 그 친구들이란 누구일까? 라는 물음이 있었다. 커피잔을 놓으며 소파 등받이를 뒤로 젖혔다. 잠시 후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깜빡였다.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알림음도 떨렸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봤다. 줌바댄스기 참가자 모집 마감 시한 2일 전. 라는 문구가 떴다. 내 손은 살짝 멈췄고 눈길은 자연스레 이어졌다. 그 순간 마누라가 다시 들어왔다. 손에 작은 파우치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아, 이거 운동용 밴드야. 오늘 수업에서 나눠준대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목을 보았다. 거기엔 새로 산 시계줄이 반짝였다. 시계 언제 산 거지? 나는 의문이 떠올랐다. 잠시 후 거실 전등 및 콘센트 옆이 눈에 들었다. 배출물로 보이는 작은 영수증 한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집었다. 영수증엔 댄스클럽 회원가입 비용 6만 원. 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호흡을 고르고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운동 설비라면서 왜 회원비가 따로 나왔지? 내 속에서 생각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식탁 앞에서 마누라는 평소보다 더 밝았다. 오늘 사람들하고 차도 한잔하고 왔어요. 활동이 재미있어서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창을 타고 유리 위에 흔적을 남겼다. 마누라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엔 작은 불꽃이 깃들었다. 그 친구들이란 누구일까? 회원비 낸 댄스클럽이라니? 라는 의문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디선가 마누라의 웃음소리와 누군가와의 통화 소리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나는 누운 자세로 천장을 바라보며 손바닥을 입에 대고 속으로 말했다. 증거를 모으겠다. 흔적을 놓치지 않겠다. 그 결심이 내 몸속에 흐르며 이건 그냥 운동일 거야. 와, 혹시 다른 걸까?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나는 다음 주말을 기약했다. 아내의 뒤를 밟았다. 마누라는 남자를 향해 손을 흔들듯 고개를 돌렸고 남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너저분한 운동 수업이라던데 왜 남자가 같이 있어? 의문이 머릿속을 회전했다. 벤치가 있는 숲속 공터에 도착했다. 마누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남자에게 넘겼다. 사진 찍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고 남자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다. 나는 벤치 뒤쪽 풀숲에 숨어 그 모습을 보았다. 그 장면이 너무도 익숙했다. 사진이 찍힌 뒤 남자는 마누라 옆으로 가서 작은 손짓을 했고 마누라는 수줍게 웃었다. 나는 그 순간 마루 위 엽서에서 단체 사진 발표회라는 문구를 읽었을 때의 그 멈칫함을 떠올렸다. 그 단체 사진이란 이걸 말하는 걸까? 내 마음속엔 경계가 자리 잡았다. 아내와 남자가 차를 타고 떠나 나도 그 뒤를 몰래 뒤따라갔다. 얼마간 이동하자 산속에 홀로 우뚝 서 있는 건물이 눈에 띄었다. 대체 언제 지어진 건지도 모를 건물이었다.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간 외벽은 오래된 회색 시멘트로 덮여 있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낮인데도 건물 안은 어둠이 흘렀다. 그 건물 앞에는 작은 간판 하나 있었다. 신앙회 산속성전 비회원 출입 금지. 그 글자가 해질 무렵에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남자와 아내가 건물로 들어갔고 나는 곧바로 뒤따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해가 떨어질 즈음
그 건물 내부엔 빛 하나 없었다. 나는 문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희미한 촛불 몇 개, 원형으로 놓인 나무 의자들, 그리고 중앙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노랫소리 같지 않은 묵직한 저음이었다. 신도 몇 명이 양복도 아닌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마누라에게 손짓했다. 마누라는 천천히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았다. 내 심장이 더 크게 뛸 때였다. 그 순간 나머지 신도 한 명이 고개를 들어 내 쪽을 보았다. 들켰다 혹시 들켰나? 신도는 그냥 옆에 있는 다른 신도에게 무어라 말을 걸 뿐이었다. 휴. 이건 단순한 댄스 클래스가 아니야. 내 속에서는 결심이 굳어졌다.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닌 것 같아 안심이 되었으나 이런 산속에 처음 들어보는 종교단체. 사안이 더 심각했다. 나는 차갑게 숨을 들이켰다. 배낭에서 나왔던 그 흙먼지 자국, 리플릿의 단체 사진 문구, 그리고 이 건물 앞 풍경까지 모든 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본 장면들이 바로 이곳이었다. 의식 같은 것이 다 끝이 났는지 마누라가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긴장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 마누라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가 언제 들어오는지가 신경 쓰에 한숨도 못 자게 됐다. 그 길로 아침이 됐다. 아침 7시, 8시, 9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건 평소랑 다른데? 전화를 벌써 80통을 넘게 했다. 그래도 마누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 저녁이 되어 미루던 결심을 실행으로 옮겼다. 경찰서에 가야겠다. 좀 더 빨리 왔어야 했나? 이렇게 늦을 줄 어떻게 알았는가? 이미 다 지나간 시간 후회에 휩싸이며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복도엔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조용한 긴장감이 있었다. 접수 창구로 다가가 나는 말했다. 실종 신고요.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실종자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마누라의 이름을 조심스레 꺼냈다. 아내, 마누라가 어제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서요. 움직임도 이상했고요. 그 말 끝에 나는 손에 든 리플릿을 내밀었다. 경찰관이 그것들을 받아 살폈다. 줌바댄스 사진? 가능하시면 마지막 본 위치, 시간, 동선 등을 정리해주세요. 내 마음이 흔들렸다. 이제는 증거가 아니라 진술이 되어야 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켜 입을 열었다. 사실 마루나라 바람핀다고 생각해서 어제 마누라 뒤를 좀 밟았는데 어떤 남자랑 산속의 건물로 들어갔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내가 목격한 것을 경찰에게 들려주고는 경찰은 걱정 마시라 내일이라도 연락이 될 수도 있으니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의문투성이에 아내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바람이 아닌 것 같은 걸 확인했으면 그냥 아내의 손을 잡아채서 그 길로 산을 내려와 함께 집에 왔어야 했다. 곱씹어도 곱씹어도 이미 지났다. 그날 밤 집 안은 평소와 달랐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고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이자 현관문 쪽에서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나 안방 창문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커튼 틈 사이로 밖을 보자. 허걱. 전신에 전기가 퍼지는 듯했다. 집 밖에는 대여섯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어떤 복장인지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통일된 분위기였다. 한 사람은 집 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찾는 듯 귀를 기울였고 다른 한 사람은 경찰인 척하며 내 이름을 낮게 불렀다. 씨, 경찰서에서 급한 일이 있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말투는 자연스럽고 동시에 공포스러웠다. 신도처럼 보이는 이들이 둘러서 있었고 나는 뒤로 물러나며 속으로 말했다. 들키면 죽을 것 같아. 아니 죽는다. 이건 예산일이 아니야? 나는 어둠 속에서 몸을 동여매며 침대에 누운 채 없는 척했다. 창문 너머 인물들의 발소리, 속삭임이 밤을 가르고 있었다. 아침이 찾아왔다. 새벽을 지나 창백한 빛이 거실에 스며들었다. 나는 낮은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 앞 바닥에 놓인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붉은 글씨로 적힌 주소 하나. 시9로. 그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나는 그 메모를 조심스레 들어올리고 숨을 고르고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한다. 주소를 따라가니 생각보다 허무할 만큼 쉽게 아내를 찾을 수 있었다. 큰 상처 하나 없는 얼굴, 멀쩡한 걸음. 그런데 어딘가 껍데기만 남은 듯한 눈빛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아내, 경찰관 양반, 마누라가 집에 돌아왔으니 실종 신고는 취소해 주시오. 목소리는 안도했지만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다. 그래도 찾았으니 됐다는 생각으로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 아내는 아내가 아니었다. 줌바 댄스도 가지 않고 산에도 가지 않았다. 평소 하루에도 몇 번씩 오던 동호회 사람들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요즘은 줌바 댄스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없네.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웃는 듯 아닌 표정을 지었다. 네. 이제 그 사람들은 오호 곁으로 갔으니까요. 나는 멍해졌다. 오호? 누구? 뭐가 어떻게 곁으로 갔다는 건데? 안 좋은 상상이 스쳤지만 억지로 밀어냈다. 찾았으니 됐다고 정말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아내는 전등이 켜지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내가 스위치에 손만 대도 손등을 꽉 움켜쥐며 말했다. 안 돼요. 빛은 들어오면 안 돼요. 결국 집은 밤이 되어도 새까맣게 어둠에 잠겼다. 그러다 이웃 박 선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이, 이영수. 요즘 집에 없는가? 불이 통 안 켜져서 말이여. 자식들한테라도 간겨? 응, 아니. 그냥 요즘 일찍 자. 억지로 대답을 맞추고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천천히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두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앞뒤로 몸을 흔들며 입술 사이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중얼중얼중얼. 초점 없는 눈, 규칙적인 몸의 흔들림. 마치 어디선가 주입된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했다. 순간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 종교단체. 아내가 실종되기 전에 드나들던 그곳. 거기서 무언가를 당한 게 틀림없다. 그리고 이미 연락이 끊긴 동호회 사람들도. 아내가 말한 오후 곁으로 갔다는 사람들 역시 아마 모두 같은 곳에 붙잡혀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안도보다 공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아내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들로 동호회 사람들의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알아보려 전화를 걸어봤다. 대부분의 번호가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고 남아있는 번호도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마치 누군가가 한꺼번에 사람들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그때 이웃 박 선생이 문 앞에 나타났다. 낯빛이 심상치 않았다. 이영수, 거집에 있나? 잠깐 나와보소. 박 선생의 말투엔 묘한 주저함이 있었다. 문을 열자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며칠 전 새벽 말이여, 당신 마누라. 밖에서 본 사람이 있대. 영자가 새벽에? 어디서? 놀이터 쪽이래.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 누구랑 있었는데 그러오? 박 선생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말했다. 흰 옷 입은 사람들 서너 명. 당신 마누라 팔을 잡고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 카더라.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 그런 걸 왜 이제야 말하시오? 박 선생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다. 이게 당신네 집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여. 경찰도 얽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삼켰던 기다. 그날 저녁 나는 실종신고 담당 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에요. 괜히 더 파지 마시오. 그게 본인한테도 좋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친절했던 경찰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집으로 찾아와도 그 사람들 말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사라지지 않은 나는 결국 아내가 드나들던 종교센터로 직접 갔다. 실종 전에 자주 방문하던 곳이다. 문 앞에 서자 이상한 향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흰 옷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눈빛이 비어 있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를 보자마자 거칠게 제압할까봐 가방에 낫이라도 챙겨왔지만 생각보다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기에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내 마누라 말이여. 여길 자주 다녔지? 얼마 전에 실종됐다 돌아왔는데 혹시 여기서 뭔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어서 왔소.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이영수 어르신 맞지요? 내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아니, 내 이름은 또 어찌 알고 있소? 남자는 문을 반쯤 닫으며 말했다. 부인은 이미 귀환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오우님 곁으로 가는 게 도리입니다. 또 그 오싹한 말. 오, 여보게, 자네가 내 아내를 데려간 게 아니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길을 안내해드렸을 뿐입니다. 선택은 부인께서 직접 하신 거죠. 나는 소리를 높였다. 그럼 동호회 사람들은 다 어디 있단 말이오? 그제야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서늘한 미소였다. 그분들도 곁으로 가셨지요. 어르신 아내분처럼요. 그 순간 건물 안쪽에서 들려왔다. 중얼중얼중얼. 영자가 밤마다 하던 그 기계 같은 중얼거림. 똑같은 리듬, 똑같은 낮은 음. 문틈 사이로 보니 사람들이 원을 이루고 앉아서 앞뒤로 몸을 흔들며 같은 중얼거림을 반복하고 있었다. 눈동자는 비어 있었고 입만 계속 움직였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꽉 붙잡았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실종 담당 형사였다. 그는 나를 거의 끌어내듯 고개를 숙여 말했다. 여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형사에게 물었다. 형사 양반, 오우가 누군지 알고 있소?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름은 여기서 부르면 안 됩니다. 정말로 큰일 나요. 종교센터에서 형사 손에 이끌려 나오는 순간 나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건물 뒤편의 창문들, 그 너머 어둠 속에서 빛 하나 없는 눈동자들이 나를 지켜보는 듯했다. 실제로 누군가 서 있었는지 아니면 내 착각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선이라는 건 분명히 느껴졌다. 사방에서 바람이 없는 날인데도 옷깃이 스치고 귓가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형사가 내 어깨를 붙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제발 여기 더 오지 마십시오. 살아계시려면. 그 말투가 너무 진지해서 나는 더 묻지도 못했다. 종교센터를 뒤로하고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창문마다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아내가 실종되기 전 자주 오갔던 곳. 아내가 돌아온 뒤 말과 행동이 달라진 이유. 동호회 사람들의 연락이 모두 끊긴 이유. 나는 모든 실마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곳을 알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영자만, 아내만 내 곁에 있으면 됐다. 다른 건 몰라도 된다. 아내는 여전히 밤이면 중얼거리고 전등을 목격에 맞고 새벽이면 가끔 일어나는 기척을 숨기려 하지만 그래도 집 안에 있다. 내 곁에 있다. 이미 한 번 실종됐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기적 같았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파고들지 않기로. 그 건물의 창문들, 사방의 시선, 형사의 경고, 어느 하나도 평범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내만 있으면 된다. 아내만. 그 이상은 바라지 않기로 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조용히 아무 일도 없던 듯 살아가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밤이면 말수가 적고 예전처럼 활기차진 않았지만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더 파고들지 않기로 결심한 뒤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올해 봄은 유난히 일찍 왔다. 동네 경로당 뜰에 산수유가 노랗게 피고 우리 아파트 화단에도 진달래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침마다 혈압약 챙겨 먹고 주민센터 체조교실 한번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엔 텃밭의 상추, 새싹 난 거 확인하고
이런 게 참 사람 마음을 살게 만들더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 보려고 전통시장에 들렀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보였다. 모자도 평범했고 걸음도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알아봤다. 저기 혹시 은정 아니오?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세월이 얼굴에 잔잔히 쌓여 있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내가 베트콩과의 전쟁에서 돌아온 뒤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 그 은정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영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젊은 날의 공기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4.20 전선에서 동료 하나 잃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무렵 내 어깨를 붙잡고 괜찮아요. 영수 씨라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 그 시절 전쟁은 끝났는데도 나는 끝나지 못했던 때였다. 세상이 이렇게 좁구만 잘 지냈소? 내 입에서 나온 말투가 나도 낯설 만큼 부드러웠다. 은정은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웃음기 어린 눈으로 대답했다. 나야 뭐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혼자 조용히 살아요. 영수 씨는 여전히 건강해 보이네요. 건강은 무슨 무릎은 시큰거리고 혈압약은 달고 사지. 우리는 괜히 서로의 허리, 무릎, 약봉지 얘기를 하며 웃었다. 정말 오래 산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대화였다. 잠깐의 정적 뒤에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전쟁 끝나고 그때 영수 씨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한동안 많이 찾았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시절에 나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던 사람이었다. 감정도 사랑도 미래도 모두 엉켜있던 때였다. 아내를 만난 것도 그때였고. 그래서 나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미안하오. 그땐 사람답게 살 자신이 없어서. 은정은 날 탓하지 않았다. 그저 봄 햇살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우리 그때는 너무 어려서 서로 지켜줄 힘이 없었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다. 전쟁 이후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그 시절의 나를 이해해주는 느낌이 든 건 시장에서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전우들 근황, 옛 동네 얘기, 가끔은 사라진 추억처럼 남아있는 그때 그 이야기들. 그러는 사이 나는 문득 깨달았다. 오래 묻어둔 이름 하나가 다시 내 봄을 흔들고 있다는 걸.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목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고 예전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 삶이 완전히 멈춰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봄은 누가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 계절이니까. 은정을 우연히 만난 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히 일렁였다. 오랜 세월 동안 돌처럼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랄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나이 들어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에는 부엌을 종종 걸음으로 오가며 반찬을 체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없이 얼굴에 감정도 없이 앉아 있기만 했다. 영자, 나왔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다녀왔어요? 예전 같으면 웃음기 어린 눈으로 뭐 사왔어? 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을 텐데 지금은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냥 조용히 맞아주는 그 모습에 고맙다고 생각하려 했다. 그날 밤 아내는 또 전등을 끄고 앉아 낮게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을 반복했다. 나는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고 싶은 마음도 알 용기도 없었다. 그저 아내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중이었다. 며칠 뒤 텃밭에 상추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또 은정을 마주쳤다. 손에는 쑥을 한 움큼 들고 있었고 머리엔 햇빛 쬐느라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머 영수 씨. 여기도 텃밭 하세요? 예, 나 상추 몇 포기 심어놨어. 뭐 별건 아니고. 우린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다. 그 웃음이 참 오래간만이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밝게 웃어주는 게. 영수 씨는 그대로네요. 예전처럼 말투도 조용하고 사람 대할 때 쑥스러워하고.
나이가 들었지 그대로긴 뭘. 나는 머쓱해져서 땅만 봤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졌다. 우리가 함께 쑥을 담던 그 작은 바구니 안에서 젊은 날에 묻어둔 이름 하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은정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그때 기억하오? 내가 사이공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 대하는 법도 몰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수 씨는 전쟁 끝나고도 전쟁 속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마음 아팠죠. 전우 하나가 눈앞에서 쓰러졌다가 다시는 못 돌아오던 날,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로 병영에 앉아 있었다. 그때 은정이 내 앞에 앉아서 말했다. 괜찮아요. 영수 씨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전쟁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들은 따뜻한 말이었다. 지금 다시 그 목소리를 듣게 되다니 세월이 참 사람을 어떤 길로든 데려다 놓는구나 싶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창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바깥을 보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다. 영자, 뭐해? 아내는 천천히 고개만 돌렸다. 아무것도요. 그 말투엔 온기나 감정이 없었다. 아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거실을 보며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은정의 웃음과 아내의 공허한 눈빛이 하루 만에 나란히 머릿속에서 대비되었다. 늙은 몸은 둔해졌어도 마음이라는 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흔들리는 것이었다. 은정을 다시 만난 이후 나는 이상하게 텃밭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상추 몇 폭이 돌보는 일밖에 없는데도 햇빛 비치는 흙냄새가 괜히 좋았다. 며칠 뒤 은정은 쑥떡을 만들어 왔다며 작은 도시락통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영수 씨 이거 혼자 드시기 양은 딱 맞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걸 왜 가져왔소? 번거롭게. 그러면서도 나는 뚜껑을 여는 손이 어쩐지 설레었다. 향긋한 봄 냄새가 훅 올라왔다. 은정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도 예전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때도 밥 잘 못 챙겨 먹었잖아요. 그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건드렸다. 봄 햇살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또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커튼도 반쯤 닫혀 있었다. 아내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영자, 뭐하나? 아내는 느리게 고개만 돌렸다. 밖이요. 저기 사람이 서 있어서. 나는 깜짝 놀라 창문 너머를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어디 말이오? 아무도 없는데. 아내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다. 있어요. 늘 있었어요. 그 말투엔 감정도 두려움도 없었고 그저 사실을 말한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건 다시 그 사건의 문을 여는 일이니까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도 아내는 등불을 끄라고 말했고 나는 말없이 따랐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는 조금씩 아내와 멀어지는 자신을 느꼈다. 다음 날 텃밭에서 은정과 마주쳤을 때 내 표정이 뭔가 어색했는지 은정이 가만히 살폈다. 영수 씨 혹시 요즘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얼버무렸다. 아이고 별일 있겠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은정은 쉽게 넘기지 않았다. 그때 전쟁 끝나고 영수 씨가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던 그 표정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들킨 사람처럼 멈춰섰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힘들면 말해요. 예전처럼 혼자 앓지 말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내는 요즘 나에게 아무런 표정도 감정도 보여주지 않았고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다. 그런데 은정은 내 표정 하나만 보고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사람이란 옆에 있는 사람이 모두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때때로 잃어버린 사람이 마음을 더 잘 알아줄 때가 있다.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은근하게 뜨겁게 흔들렸다. 아내가 집에 있음에도 내 봄은 다른 방향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늦은 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을 때
아내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걸 봤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아내는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인 채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자, 뭐하오 이 밤중에? 아내는 천천히 말했다. 또 와요. 뭐가 온단 말이오? 문 앞에. 늘 와 있잖아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시 시작된 느낌이었다. 다시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무도 없다. 영자야 들어가세.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 손을 붙잡고 나는 다시 다짐했다. 이 일은 더 파고들지 않는다. 내 삶은 다시 따뜻해지려 하고 있다. 그 따뜻함은 은정으로부터 천천히 퍼져오고 있었다. 며칠 뒤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즘 사람 만나며 웃을 일이 많지 않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은정의 목소리는 묘하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했다. 영수 씨, 오늘 날씨 좋아요. 벚꽃 보러 잠깐 걸을래요?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끝내. 그러지 뭐. 잠깐 걷는 건 나쁘지 않지. 하고 말해버렸다. 아내가 요즘 말도 없고 밤마다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좀 지쳐 있었던 걸까? 아니면 봄이 사람을 흔들어 놓는 걸까? 벚꽃길엔 사람이 많았다. 아이들 웃음소리, 강아지 끄는 사람들, 노점 커피 냄새. 은정은 나란히 걸으면서 조용히 내 팔을 잡았다. 아직도 영수 씨는 사람이 많은 데서 어색해해요. 에이, 나이가 드니 더 어색해지지. 은정은 웃었다. 그 웃는 소리가 따뜻했다. 나도 괜히 웃음이 났다. 둘이 벤치에 앉아 따뜻한 어묵 국물 나눠 먹으며 말없이 지나가는 봄을 바라봤다. 어딘가 정말로 데이트 같은 하루였다.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렇게 걷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나는 잠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은 데를 톡 건드렸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둠이 확 밀려왔다. 아내가 또 집안의 모든 불을 꺼놓고 있었다. 영자야, 어두워서 넘어지겠다. 좀 켜두지. 아내는 창문 가까이에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고개를 기울인 채 창밖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왔어요? 아내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녹음된 음성처럼 톤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아내가 창문에 손을 댔다. 손바닥이 유리에 탁 하고 붙었다. 저기 또 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창밖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아내의 눈엔 분명 무언가 보이는 듯했다. 영자야,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니다. 아내는 고개만 살짝 돌렸다. 있어요. 계속 지켜보잖아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단단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여니 은정이 서 있었다. 영수 씨, 붙이기 좀 드리려고.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은정의 시선은 거실 쪽으로 향했다. 아내가 어둠 속에서 창문에 손을 붙인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은정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영수 씨, 부인 괜찮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내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애써 덮어놨던 진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장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정을 바라보았다. 표정도 감정도 없는 얼굴로. 누구세요? 목소리가 낮게 기어나왔다. 마치 사람의 소리가 아닌 듯한 울림으로. 은정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 씨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죠? 나는 숨을 삼켰다. 말을 해야 할지 숨겨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은정과의 따뜻했던 봄 한나절, 그리고 아내의 차가운 그림자 같은 존재감이 한꺼번에 내 가슴 안에서 충돌했다. 나는 그제야 느꼈다. 내 봄은 가까이 왔지만 겨울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아내의 이상한 모습을 본 후 은정은 쉽게 돌아가지 못했다. 현관 앞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표정을 보며 나는 은정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아파트 단지, 벤치, 가로등이 노랗게 빛을 던지는 조용한 장소였다.
은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영수 씨 부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요. 나는 한숨만 길게 내뱉었다. 내도 알아? 알아서 더 말하기가 겁나. 은정은 내 손등을 살짝 스쳤다가 놀란 듯 바로 손을 걷어들였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영수 씨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커요. 은정의 목소리는 흔들리지만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영자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다 알고 싶진 않아. 그냥 집에 있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은정은 조용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벤치에서 은정의 눈동자가 유난히 깊게 보였다. 영수 씨가 요즘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쿡 찔렀다. 나는 얼버무리듯 말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사람이란 게 누가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 은정은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꾸 영수 씨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걱정? 아니, 그 말에 담긴 느낌은 단순한 걱정보다 더 따뜻했다. 은정은 살며시 말했다.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지 알아요. 집 안에서 누가 곁에 있어도 마음이 혼자일 때.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은정 씨 말대로야. 요즘 내가 혼자 같았어. 바람 한 줄기 지나가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은정이 조심스레 말했다. 영수 씨, 저는 아주 오래전에 영수 씨 놓쳤잖아요. 그 말투, 그 눈빛,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잊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는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살아있는 것도 불안했고. 은정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사이에 있던 봄밤의 공기가 조금 뜨거워졌다. 근데 지금은 영수 씨 사람이에요. 참 마음 따뜻한 사람. 그 말에 심장이 약하게 떨렸다. 노인이 되어 잊은 줄 알았던 감정. 누군가에게 따뜻하다는 말을 듣고 설레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니. 은정이 아주 조용히 손바닥으로 내 손을 덮었다. 힘들면 기댈 데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잠시 둘 사이에 말이 없었다. 그 말 없는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 가까웠다. 나는 손을 빼지도 더 잡지도 못했다. 은정의 손이 따뜻했고 그 온기 속에서 내 마음도 흔들렸다. 아내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봄바람처럼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온기를 막을 수 없었다. 노년의 봄은 어쩌면 젊은 날보다 더 뜨겁고 더 조용하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은정과 벤치에서 대화를 나눈 이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주 마주치게 됐다. 일부러 찾는 건 아닌데도 텃밭 내려가면 은정이 있고 경로당 체조를 끝내고 나오면 은정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수 씨 같이 가요. 아이고 은정 씨. 귀신같이 만나네.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사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벚꽃이 거의 다 지고 꽃잎이 길바닥에 깔릴 무렵이었다. 둘이 골목길을 걷는데 은정이 발을 헛디뎌 살짝 비틀거렸다. 아이고 조심하라우.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은정은 잠시 내 손을 보았다가 입가에 그 특유의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 영수 씨 손 여전히 따뜻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살짝 저릿했다. 아내에게서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아내의 손은 늘 차가웠고 표정은 공허했고 말은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은정의 손은 확실히 살아있는 온기였다. 나는 손을 놓으려다 은정이 먼저 더 단단히 감는 걸 느꼈다. 괜찮아요. 조금만 이렇게 걸어요. 목소리는 조용했고 담담했지만 그 속엔 지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슬며시 배어 있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아파트 단지 뒤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작은 벤치가 보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앉았다. 바람이 불고 은정의 머리카락이 살짝 날렸다. 나는 무심결에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는데 그 순간 은정이 나를 바라보았다. 예전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내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던 그 눈빛.
영수 씨, 은정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다. 그리고 잠시 말이 닿지 않는 시간이 흘렀다. 그 표정에는 오래 기다렸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서늘한 깊이와 따뜻함이 동시에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은정 씨,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은정은 내 말을 가로막듯 말했다. 영수 씨는 평생 누군가에게 기댄 적이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를 사랑했던 적도 있지만 그 사랑은 오래전부터 어딘가가 틀어져 있었다. 지금은 그마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은정은 내 손등을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정말 많이 외로웠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감정이 훅 무너져 내렸다. 은정의 손이 내 손을 감싸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는 정말 코앞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늦게 찾아온 봄이 이렇게도 강하게 흔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정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영수 씨, 저는 지금 영수 씨 마음이 제 마음이랑 똑같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돌아 결국 닿은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대답이 되어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 같은 것이 스치듯 지나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 그리고 흔들리는 나뭇잎뿐이었다. 그런데 은정이 아주 천천히 말했다. 왜 그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이 좀 서늘해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잡아당겨지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말했던 그 문 앞의 존재처럼. 그럼에도 나는 은정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봄바람보다 더 강하고 조용한 기류가 둘 사이에 깊게 내려앉았다.